65세의 한 여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떨어진 차를 닦기 위해 걸레를 쥔 그녀의 손은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50명의 화려한 귀부인들이 둘러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인이 팔짱을 끼고 노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월급에서 깎을 거예요. 노인은 대답 없이 묵묵히 바닥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그녀가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굴욕이 머지않아 충격적인 반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죠. 구독과 좋아요로 그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대성그룹 본가,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재벌가의 저택이었죠. 넓은 정원에는 100년 된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3층 규모의 본체는 마치 궁전처럼 웅장했습니다. 오늘 이 집의 안주인을 자처하는 서연은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서연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화려한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손목에는 3억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가 반짝였어요.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외모만 보면 누가 봐도 완벽한 재벌가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교만함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가 부인들 50명을 초대한 사교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죠. 서연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오전 10시 고급 외제차들이 하나둘 대저택 앞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옷으로 치장한 귀부인들이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프랑스산 마카롱과 케이크들이 가득했어요. 손님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우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 이곳저곳을 자랑했어요. 5억 원짜리 피카소 그림, 이탈리아산 가구, 프랑스산 샹들리에.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고 손님들은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죠.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던 서연이 갑자기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별채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65세의 박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수수한 한복이 아닌 하인들이 입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서연이 직접 입혀보낸 옷이었죠. 정희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손님이 왔으니 차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70세의 집사 박순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정희는 차분한 표정으로 은색 쟁반을 들었습니다. 박순자가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조용히 말했죠. 쟁반 위에는 고급 도자기 찻잔들과 따뜻한 차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쟁반을 조심스럽게 들고 거실로 걸어나갔어요. 50명의 귀부인들은 한창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정희가 첫 번째 테이블로 다가가 차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인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쳐다봤어요.
나이가 꽤 있는 새 가정부인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맞다고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쓰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찻잔에 차를 따르고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동작은 우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죠.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작은 식품 회사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었어요. 직원 5명과 함께 낡은 공장에서 시작했었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20년 만에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저택도, 이 가구들도,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땀 흘려 일군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만든 집에서 하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에게 말이에요. 서연의 친구 제이가 정희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연세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냐고 말했죠. 서연이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분이라고 일자리가 필요해서 써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시골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다고 수긍했습니다. 서연은 정의를 가리키며 간단한 일이나 시킨다고 별로 쓸모는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의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정희가 3번째 테이블로 차를 나르던 중이었어요. 누군가 갑자기 일어서며 손짓을 크게 했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 몸을 기울였고 쟁반이 흔들렸어요. 찻잔 하나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차가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퍼졌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귀부인들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죠. 서연이 번개같이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사과했어요. 자신이 조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 바닥이 얼마짜리인지 아느냐고 소리쳤죠.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이라고 외쳤습니다. 손님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서연이 주방 쪽을 향해 걸레를 가져오라고 외쳤습니다. 박순자 집사가 황급히 걸레를 들고 나오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순자 씨 말고 저 사람이 직접 닦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정의를 노려보며 차갑게 명령했어요. 무릎 꿇고 닦으라고, 당신이 쏟은 거 아니냐고 말했죠. 거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50명의 귀부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재벌가의 위계질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정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박순자가 가져온 걸레를 받아들고 바닥에 엎드려 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65세의 여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월급에서 깎겠다고 경고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고 표정도 평온했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죠. 바닥을 다 닦은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걸레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손님들은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고 방금 전 일은 금방 잊혀졌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 6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소파에 기대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35세의 대성그룹 부회장이자 서연의 남편이었어요. 잘생긴 외모에 고급 수트를 입은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죠.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오늘 대단한 날이었다고 자랑했어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부인들이 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정희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서연이 무심하게 주방에 계신다고, 오늘 손님이 많아서 일이 많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오늘 하루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치가 보였죠. 민주는 뭔가 말하려다 멈췄고 서연이 재빨리 저녁이 준비됐다며 대화를 끊었어요.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죠. 저녁 7시 화려한 다이닝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5살 손자 준우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일식 요리사가 준비한 고급 스시와 사시미가 가득했죠. 준우는 큰 눈망울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할머니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할머니는 따로 드신다고 대답했어요. 준우의 표정이 슬퍼지며 할머니랑 같이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날카롭게 안 된다고,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혼자 드시는 거라고 말했죠. 준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도 어른인데 왜 혼자 드셔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준우에게 엄마 말 듣고 밥이나 먹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작은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민주는 이 광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주방 구석 작은 테이블에서 정희는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과 김치, 된장찌개가 전부였어요. 본체 식탁에서는 수백만 원어치 일식 요리가 차려져 있는데 정희에게는 1,000원도 안 되는 식사였죠. 박순자가 몰래 반찬을 더 챙겨주려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었죠. 아들 민준이 어렸을 때 그는 항상 어머니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찬을 나눠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 9시가 되었어요. 서연이 정희를 불러 이제 들어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본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멀리 떨어진 별채였죠. 별채는 원래 하인들이 사용하던 작은 건물이었어요. 서연이 3년 전 정희를 그곳으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본체에서 별채까지는 100m가 넘는 거리였어요.
정희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정원길을 홀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했어요. 정희는 별채의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죠.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흔적이 보였어요.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대성그룹을 창립할 때의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그리고 각종 법정 문서들이었죠. 정희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쳐봤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성그룹 창립자 겸 최대주주 박정희, 지분율 51%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중얼거렸죠.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을 펼치자 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정희는 오랫동안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죠.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전화기 너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이냐며, 정말 회장님이 맞느냐며 놀라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오랜만이라고 30년 만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디 계셨냐며 연락이 두절되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죠. 정희가 차분하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가족들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김태수가 무언가 눈치챈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김태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주총회를 지금 하자는 말에 놀란 것이었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모든 걸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는 즉시 준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끊으려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30년 전 창립 당시의 모든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법정 문서 전부를 준비해 달라고 말했죠. 김태수는 자신이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회장님을 위해 30년간 잘 보관해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본체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서연은 아마 호화로운 침실에서 편안히 쉬고 있겠죠. 자신이 오늘 한 일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말이에요. 정희는 작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별채의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침묵을 깨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질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어요. 교만한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명품 가득한 침실에서 눈을 떴어요. 30평 규모의 침실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그녀는 기지개를 켰어요. 거울 앞에 선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완벽했어요. 그녀는 옷장을 열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샤넬, 디올,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모든 명품 브랜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옷장만 해도 10평이 넘는 공간이었죠. 서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에르메스 버킨백을 골라 들었습니다. 가격이 무려 8천만 원이었어요. 오전 10시 서연은 운전기사가 몰고 온 롤스로이스에 올라탔어요. 목적지는 청담동의 고급 명품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친구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이도 재벌가 부인이었고 두 사람은 명품 쇼핑을 함께 다니는 사이였어요. 통화가 연결되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이야, 오늘 청담동 나와. 쇼핑하자. 제이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30분 후 에르메스 매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청담동 명품 거리는 화려한 쇼윈도와 고급 차들로 가득했어요. 벤츠, BMW, 페라리, 람보르기니. 수억 원짜리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죠. 서연은 차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쓰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5cm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소리내며 울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고 서연은 그 시선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에르메스 매장 앞에서 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도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하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매장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서연은 이곳의 VVIP 고객이었죠. 매달 수천만 원씩 소비하는 단골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어요. VIP 라운지로 안내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죠. VIP 라운지에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와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샴페인을 따라주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황금빛 자물쇠가 달린 악어 가죽 버킨백을 가져왔어요. 가격표에는 1억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가 감탄사를 내뱉으며 가방을 만져봤죠. 가죽의 질감이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웠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어보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매봐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비웃듯 대답했죠. 제이가 부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1억 2천만 원짜리 가방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골랐어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였죠. 가격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품 시계 매장으로 이동했어요. 파텍 필립의 한정판 시계를 봤는데 가격이 5천만 원이었죠. 서연은 그것도 주저없이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넬 매장에서 여러 벌의 드레스를 골랐어요.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는 드레스들이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하자 3억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신용카드를 건네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했고 몇 초 만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서연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제이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녀도 부유했지만 서연만큼은 아니었죠.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었어요.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서연은 전화 한 통화로 VIP 룸을 예약했죠. 레스토랑 내부는 우아하고 조용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테이블마다 신선한 꽃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웨이터가 정중하게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어요. 1인당 50만 원이었죠. 프랑스산 트러플과 일본산 와규가 포함된 코스였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이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죠. 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제이가 당황하며 서연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웨이터가 첫 번째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산 푸아그라였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고 우아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여전히 정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정의가 점점 더 눈에 거슬렸어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죠.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불렀어요. 제이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서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3억 원을 쓴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대성그룹의 며느리니까요. 차가 대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어요.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하인들은 각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별채에서 나와 본체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검은색 하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서연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박순자 집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서연이 막았죠. 정희는 혼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씻고 고기를 손질하고 국을 끓이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냈어요. 65세의 나이에 힘든 일이었지만 정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죠. 저녁 준비가 끝나갈 무렵 민준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민준을 맞이했어요. 민준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주방 쪽을 바라봤고 정희가 혼자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녁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한우구이, 전복찜, 랍스터 요리. 모두 고급 재료로 만든 요리들이었어요. 민준과 서연 그리고 5살 준우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우는 또다시 할머니를 찾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희는 주방 구석에서 혼자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김치, 된장국이 전부였어요.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별채로 돌아갔어요. 어둠 속을 홀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주말 아침 정희는 별채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서연은 친구들과 골프를 가기로 했죠. 정희에게는 잠시나마 숨 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30년 전의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첫 번째 사진은 작은 공장 앞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젊은 정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강철수가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바로 민준이었죠. 사진 속 정희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꿈만은 컸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990년 그녀는 단돈 500만 원을 들고 작은 김치 공장을 시작했어요. 직원은 5명 뿐이었고 공장은 20평도 안 되는 낡은 건물이었죠. 남편 철수는 회사원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정희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배달하고 장부를 정리했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매출이 3천만 원이었어요. 간신히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질에 집중했어요. 가장 신선한 배추를 골랐고 최고급 젓갈을 썼습니다. 값은 조금 비쌌지만 맛은 최고였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주문이 늘어났죠. 5년 후 직원은 50명으로 늘어났고 공장도 300평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정희는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1995년 대성식품 본사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앞에서 정희와 철수 그리고 7살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정희는 정장을 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35세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기업인이었습니다. 매출은 100억 원을 넘어섰고 전국 백화점에 제품이 입점했어요. 대성김치는 품질로 승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성공 뒤에는 희생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죠. 민준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정희는 그것이 늘 미안했어요. 하지만 회사를 키워야 민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2000년 정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식품 사업을 확장해서 음료, 과자, 냉동식품까지 진출하기로 했죠.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고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연구팀을 꾸려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죠. 2년 동안은 적자였지만 3년째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005년 대성그룹이 탄생했어요. 정희는 대성식품, 대성음료, 대성냉동을 하나로 묶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은 5천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은 3,000명이 넘었어요. 정희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창립자가 되었죠. 신문과 방송에서 그녀를 인터뷰하러 왔고 정부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정희는 대한민국 여성 기업인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2007년 남편 철수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정희의 곁을 20년간 지켜준 동반자였죠.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지만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어요. 정희는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더욱 일에 매달렸어요.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죠. 민주는 이미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정희와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정희는 회사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죠. 2010년 민준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신부는 서연이었어요. 겉으로는 좋은 집안 출신의 교양 있는 여성으로 보였죠. 정희는 처음 서연을 만났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너무 좋아했기에 정희는 반대하지 않았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서연은 대성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서연은 정희에게 공손했고 민준도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손자 준우가 태어난 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용돈. 민주는 아내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죠. 정희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들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정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었죠. 그녀는 70세가 되었고 이제는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민준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경영권을 넘겨줬어요. 하지만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했습니다. 51%의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정희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경영에서 물러난 후 정희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손자 준우와 놀아주고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었어요. 평화로운 노후였죠.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희가 집에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서연은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고 싶었죠. 서서히 서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례함이었어요. 정희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을 끊고 눈치를 줬죠. 그러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정희를 가족 모임에서 제외시키고 좋은 음식을 주지 않고 냉대했어요. 민주는 눈치채지 못했고 정희는 참았습니다. 3년 전 서연은 결정적인 행동을 했어요. 정희를 본체에서 쫓아낸 것이었죠. 어느 날 서연이 정희의 방문을 열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죠.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서 별채로 옮겼어요. 그날부터 정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정희를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시키고 요리를 시키고 심부름을 시켰죠. 정희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민준에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손자 준우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제 50명의 귀부인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굴욕을 당한 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김태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에요. 정희는 사진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김태수와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별채를 나선 정희는 정원을 가로질러
후문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집에 없는 지금이 기회였죠. 정희는 조용히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 기사가 친절하게 물었죠. 정희가 대답했어요. 30분 후 택시는 강남의 한 고급 법률사무소 앞에 멈췄습니다. 정희는 택시비를 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20층짜리 빌딩의 15층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김태수 변호사였어요. 그는 정희가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함께한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희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사무실이었어요. 접수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으로 안내했죠. 복도 끝에 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김태수였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죠. 김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김태수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정희는 지난 3년간의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의 학대, 별채로의 추방 하인 취급, 그리고 어제의 굴욕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어요. 김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죠. 김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봉투를 열자 온갖 법적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태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서류들을 넘겨보며 들었습니다. 김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의 사인을 시작했어요. 30년 전 자신이 만든 회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1시간 동안 두 사람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법적 근거 문서, 증거자료.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김태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김태수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죠. 저기 어딘가에 자신이 만든 대성그룹 본사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정희는 다시 택시를 잡아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창밖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주주총회가 열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죠. 정희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대성그룹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30층 규모의 유리 건물이었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고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이죠. 22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직원들이 의자를 배치하고
빔 프로젝터를 점검하고 생수를 준비했죠. 1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이사진과 임원들도 모두 참석하기로 했어요. 긴급 소집이라 모두들 궁금해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민주는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부회장실로 들어간 그는 책상 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다시 한번 봤어요. 금요일 저녁에 받은 통지서였죠. 발송인은 김태수 변호사였고 소집 요청자는 최대 주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희가 최대 주주인데 왜 직접 연락하지 않았을까? 민주는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죠. 민주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순자 집사가 받았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죠. 한편 대저택에서는 서연이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금요일에 말해줬죠. 하지만 서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오늘도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오전 9시 서연은 친구들과 브런치 약속이 있었어요. 그녀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죠. 서연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희가 정원에서 나타났어요. 정희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이었어요. 서연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죠. 정희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향해 걸어갔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그리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정희는 택시에 올라 대성그룹 본사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기사가 출발했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거리를 걸으며 꿈을 꾸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희망만은 가득했죠.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었어요. 30분 후 택시는 대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뒤덮인 30층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의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이었어요. 그때 정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로비로 걸어 들어갔어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으로 웅장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회사를 떠난 지 3년이 지났고 모습도 많이 변했기 때문이었죠.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젊은 직원이 정희를 보며 물었어요.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줬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죠. 22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65세의 나이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죠. 22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대회의실 문이 보였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걸어가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복도를 얼마나 많이 걸었던가. 회의하고 결정하고 회사를 이끌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회의실 앞에는 김태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죠. 김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1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대성그룹의 임원들도 모두 참석했죠. 앞쪽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정희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정희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태수는 앞쪽 연단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켰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전 10시였습니다. 김태수가 입을 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태수에게 쏠렸어요. 김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시선이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정희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죠. 김태수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수가 대답했죠.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정희는 복도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정희는 주위를 둘러봤죠. 몇몇 오래된 임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30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CEO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정희가 김태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서류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회사 창립 문서, 등기부등본, 주식 배분 내역.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맨 위에는 창립자 겸 최대 주주 박정희, 지분율 51%라고 적혀 있었죠.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섰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는 지난 3년간 어머니가 겪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별채로의 추방 하인대우, 굴욕. 모든 것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민주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어요. 그녀는 브런치 도중 민준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죠. 서연은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연단 위에 정희를 발견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정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정희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래된 임원들이 일어나
정희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들은 정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회사를 이끌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죠. 젊은 직원들도 따라서 일어났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희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누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희는 연단에서 내려와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정희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수가 안건을 하나씩 발표했고 주주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어요. 정희는 다시 회장직위에 복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권도 완전히 그녀에게 돌아왔죠. 민주는 부회장 직위를 유지하되 정희의 지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어요. 정희는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아름다웠어요. 저기 어딘가에 자신이 3년간 갇혀있던 대저택도 있을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희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을 지나쳐 걸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정희와 민주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정희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정희는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정희는 햇빛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녀의 긴 싸움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대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정희가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그녀 옆에는 민준이 함께 있었어요. 정희는 자신이 30년 전에 지은 이 저택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웅장한 본체.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죠. 현관 앞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박순자 집사가 가장 앞에 서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정희의 손을 잡았죠. 정희가 순자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정희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프랑스산 샹들리에, 고급 가구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죠. 정희는 거실 중앙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급히 돌아온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했죠. 화장은 번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연은 정희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희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서연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민주는 옆에 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죠. 서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죠. 서연이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자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서연 앞에 놓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지난 5년간 누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었죠. 명품, 저택, 사치스러운 생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변호할 수 없었어요. 정희가 일어서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30분 후 서연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가방 2개와 몇 벌의 옷이 전부였어요. 그녀가 들고 온 명품들은 모두 대성그룹의 돈으로 산 것이었죠. 정희는 창문 너머로 서연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었어요. 정희는 별채로 걸어갔습니다. 3년간 자신이 갇혀있던 그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천장에는 물이 샌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방에서 무수히 많은 밤을 울며 보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는 여기서 자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어요. 남편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준을 안고 있는 사진, 회사 창립 기념 사진. 모든 추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정희는 사진들을 가슴에 품고 별채를 나섰습니다. 이제 이곳과는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었어요. 본체 2층, 정희는 자신의 옛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30평 규모의 넓은 방이었어요. 서연이 쓰던 방이었지만 원래는 정희의 방이었죠. 정희는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모든 것을 둘러봤습니다. 큰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고 햇빛이 가득 들어왔어요. 정희는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녁 6시 정희는 다이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준과 5살 손자 준우도 함께 앉았어요. 준우는 할머니가 자신 옆에 앉아 환하게 웃었죠. 순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정성이 담긴 가정식이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희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준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정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정희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손자를 안는 것이었어요. 민주는 식사를 하면서 계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별채에서 고통받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우는 할머니 방에서 자고 싶다고 졸랐어요. 정희는 손자를 데리고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준우는 할머니 침대에 누워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자 준우는 곧 잠들었어요. 정희는 손자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밤 10시 정희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김태수 변호사가 보내준 자료들이었죠. 지난 3년간의 경영 보고서, 재무제표, 주요 의사결정 내역. 정희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사는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민준이 성실하게 일한 덕분이었죠.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보였습니다. 서연의 사치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어요.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식사, 해외여행.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수억 원에 달했죠. 정희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정희는 서류를 덮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회사를 재건하고 가족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와 따뜻한 이불이 편안했어요. 별채의 딱딱한 침대와는 천지 차이였죠. 정희는 지난 3년간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굴욕, 학대, 외로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죠. 내일은 회사에 출근해서 모든 직원들과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성그룹을 다시 한번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것이었어요. 한편 도심의 작은 원룸에서 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20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죠. 가구도 거의 없고 침대와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0평 저택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 있다니.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켜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죠.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면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던지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지난 5년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정희를 잘 대했더라면, 만약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죠.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전 7시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명품 시계를 찼어요. 거울 속의 정희는 65세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그녀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9시 정희는 대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로비에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정희는 한 명 한 명에게 답례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회장실로 올라갔죠.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정희는 회장 책상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의 감격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3년 전
이 자리를 떠났을 때의 슬픔도 기억났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치고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오전 11시 전체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30명의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정희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그녀는 회의 테이블 맨 앞에 앉았죠.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죠.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많은 것들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저 멀리 자신이 처음 시작했던 작은 공장이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었지만 정희는 기억했어요. 30년 전에 그 꿈을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정희는 승리한 것이었어요. 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선은 악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다는 것을, 정희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해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대성그룹 본사 앞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계속했죠. 65세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열정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는 매주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희는 임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했어요. 해외 시장 진출,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죠. 정희의 경영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고 직원을 존중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30년 전 그녀가 회사를 성공시킨 비결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정희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성식품 제1공장이었어요. 5만 평 규모의 현대식 공장에는 3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죠. 정희가 도착하자 공장장과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봤어요. 김치 제조, 포장, 품질 검사,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죠. 한 작업대 앞에서 정희가 멈춰섰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직원이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고 있었어요. 정희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직원이 깜짝 놀라 돌아봤죠. 정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공장을 돌아보며 직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가족 이야기를 들어줬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맛있는 한식이었어요. 정희는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눴죠.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직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이것이 진짜 경영이라고 믿었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었죠. 공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처음 공장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직원 5명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었죠. 지금은 3,0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들의 가족, 그들의 미래, 모든 것이 정희의 어깨에 달려 있었죠. 저녁 7시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우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어요. 정희는 손자를 들어 올리며 웃었죠.
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손자의 뺨에 뽀뽀하며 대답했어요. 다이닝 테이블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가정식이었죠. 민준도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어요. 정희의 지도를 받으며 경영을 배우고 있었죠. 민준은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준우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준우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어요.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죠. 단풍이 든 나무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준우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걸으며 물었어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정희는 손자를 꼭 안아줬어요. 한편 도심의 작은 원룸에서 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력서를 쓰고 있었어요. 재취업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민준과 결혼했기 때문에 경력이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도 30대 중반이었죠. 서연은 지난 몇 달간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공백 기간을 문제 삼았어요. 서연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죠.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있었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 몇 개를 중고로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슈퍼마켓에서 컵라면을 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끼에 수십만 원을 쓰던 그녀가 이제는 1,000원짜리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며 서연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느꼈죠. 원룸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준우 사진을 봤어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죠. 이혼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면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연 자신이 아들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정희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하얀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려 편지를 완성했어요. 서연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이기로 했죠. 다음 날 정희는 우편물 더미 속에서 서연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죠. 서연의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서연의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죠. 정의를 학대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준우를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분노, 슬픔, 그리고 동정. 정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저녁 정희는 민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준이 들어오자 정희는 서연의 편지를 건넸어요. 민준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죠. 다 읽고 나서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설명했죠. 민준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한 카페에서 서연과 준우가 만났습니다. 정희가 주선한 자리였어요. 민준이 준우를 데리고 왔죠. 서연은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꾸몄습니다. 준우를 보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우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아이가 다가가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울었죠. 민주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시간 동안 서연은 아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서연이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서연은 다시 한번 아들을 안아줬죠. 민준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카페를 나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죠. 다시 시작하겠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언젠가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고. 서연은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대저택 거실에서 정희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민준, 준우, 그리고 순자까지. 모두가 소파에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준우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민준이 물었죠.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정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정희는 손자를 꼭 안아줬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어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정희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섰던 과정.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30년간의 여정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죠. 정희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 되었고 대성그룹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요. 정희의 리더십 아래 매출은 30% 증가했고 해외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죠. 직원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66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손자와 놀아주고 회사를 경영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희가 고개를 들자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어요. 발신인은 서연이었죠. 정희는 천천히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서연의 근황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지난 1년간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일에 적응했다고 했어요. 손님을 대하고 커피를 만들고 청소를 하는 모든 일을 배웠죠. 그 과정에서 서연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서연은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제과제빵도 배우고 있었어요. 언젠가 자신의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정희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서연이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홍대 뒷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아늑하고 깨끗했죠.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죠.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앞치마를 고쳐 입고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정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가 메뉴판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서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정희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서연은 지난 1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 손님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실수해서 혼나기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변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죠. 정희는 서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서연에게 회사 이야기를 해줬어요. 준우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민준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서연은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정희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정희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 후 대성그룹 본사에서는 연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500명의 직원들이 대강당에 모였어요. 정희는 단상에 올라 우수 직원들에게 상을 수여했죠. 열심히 일한 직원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 정희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정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죠.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어요. 정희가 계속 말했죠. 정희의 연설은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비전, 직원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녁 정희는 민준과 함께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죠. 민준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지만 이해했어요. 그는 지난 1년간 많이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회사를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저택에는 준우가 순자와 함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우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어요. 정희가 손자를 안아 올리며 물었죠. 준우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웃으며 손자의 뺨에 뽀뽀했어요. 거실에서 가족들은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정희, 민준, 준우, 그리고 순자까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민준은 회사 일을 보고했고 정희는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와 민준이 서로를 바라봤죠. 정희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정희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죠. 그날 밤 정희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 철수와 어린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정희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죠. 마지막 문장을 적고 정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가을 공기였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길고 때로는 힘들지만 결국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통 뒤에는 항상 희망이 온다는 것을. 정희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회사 일도 있고 손자와 놀아줄 시간도 있고 가족과 함께할 저녁도 있을 것이었죠. 정희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2년 후 봄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앞 벚꽃이 만개해서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정희의 공식 은퇴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68세가 된 정희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어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자신은 명예회장으로 남기로 했죠. 대강당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들, 임원들, 협력업체 대표들,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가 정의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어요. 무대 위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의의 35년 여정이 영상으로 흘러나왔죠. 1990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모습, 직원들과 함께 일하던 모습,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 모든 순간들이 감동적으로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정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가 5분 동안 계속되었죠. 정희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정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죠.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의 연설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35년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어려웠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배운 교훈들, 모든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죠. 정희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은퇴식이 끝나고 정희는 민준과 함께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35년간 자신이 사용하던 공간이었어요. 이제 이 자리는 민준의 것이 될 것이었죠. 정희는 창가에 서서 서울 전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죠.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민준이 봉투를 열자 편지가 들어 있었죠. 정희가 아들을 위해 손수 쓴 편지였습니다. 경영 철학, 인생 조언,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말은 필요 없었죠.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 그 무게와 의미를 두 사람은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대저택에서는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정희, 민준, 준우, 그리고 순자.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였죠.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9살이 된 준우는 이제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식사 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죠. 순자가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서연이었어요. 2년 만에 본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짙은 화장 대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눈빛이었죠.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정희가 일어나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죠. 거실로 들어선 서연은 준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아들을 꼭 안았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죠. 정희가 서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어요. 순자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죠. 서연이 선물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상자를 열자 수제 쿠키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서연이 설명했죠. 준우가 쿠키 하나를 집어먹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서연은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고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자격증을 땄다고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전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빵과 쿠키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준우는 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서연이 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죠.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밤 9시가 되어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주말 온 가족이 서연의 베이커리를 방문했습니다. 홍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20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죠. 유리 진열장에는 서연이 직접 만든 빵과 쿠키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새 시작이었어요. 정희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우는 신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구경했죠. 민주는 진열장 앞에 서서 빵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서연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커피를 대접했어요.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맛있게 먹었죠. 정희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는 감탄했습니다.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희가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거절하려 했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가게를 나서며 정희는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유리문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정희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치유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그해 여름 정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서전을 쓰기로 한 것이었어요. 35년간의 기업인 생활, 고통과 좌절, 그리고 재기의 이야기. 모든 것을 책으로 남기고 싶었죠. 정희는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6개월 후 책이 완성되었어요. 제목은 다시 일어서다 한 여성 기업인의 35년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곧 출간이 결정되었죠.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희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책이 진열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서점 입구에 정희의 책이 크게 진열되어 있었죠. 한 젊은 여성이 책을 집어들고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성이 책을 사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죠. 그해 겨울, 정희는 7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대저택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회사 임원들, 오랜 친구들, 그리고 서연과 준우까지 모두가 정희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죠.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케이크가 나오고 초를 끄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준우가 할머니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정희가 포장을 풀자 손으로 그린 그림이 나왔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정원을 걷는 그림이었죠. 정희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축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일어나 한 명 한 명과 포옹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을 때 정희는 혼자 정원을 산책했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었죠.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 철수가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정희는 벤치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35년간의 기업인 생활, 가족의 사랑, 고통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담요를 들고 다가왔어요. 정희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죠.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별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준우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민준이 함께 손을 흔들어 답했죠.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70년의 인생, 35년의 기업인 생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노후.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정원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정희는 손을 펴서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눈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거실에서는 준우가 핫초코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정희는 손자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창밖의 눈을 바라봤어요. 정희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고통 뒤에 찾아온 평화, 용서 후에 얻은 자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 이 모든 것이 정희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난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고, 앞으로 올 시간에 감사했죠. 정희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의 미소였어요. 밤은 깊어갔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대저택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그 안에서 한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죠. 이것이 정희가 35년간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